사이노의 오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소설입니다. 당신의 IQ가 존중받는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놉시스. 내가 10살짜리 어린 악역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는 빈민가에서 허리를 굽혀 플라스틱 병을 줍고 있었다. 꾀주제한 옷차림, 헝클어진 머리카락, 곰팡이 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무겁고 음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시스템이 나를 재촉했다. 어서? 그를 내 별장으로 데려가. 맛있는 걸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혀. 돈으로 놈의 환심을 사는 거야. 나중에 넌 부잣집 아가씨가 되고 놈은 내 부하가 되는 거지. 식은 죽 먹기라고. 어서 신분을 선택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들거리는 짧은 다리를 이끌고 그 작은 소년 앞으로 다가갔다. 얼굴은 흙투성이였지만 눈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손에 든 플라스틱 병 나한테 주면 안 돼? 이게 내 하루 밥값이란 말이야. 엄마 아빠가 나 버리고 갔어. 여기다 나만 두고 가버렸어.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다. 다음 순간 소녀는 플라스틱 병이 가득 든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전부 너 가져. 갈 곳 없으면 우리 집에 갈래? 쩐티엠부 왔어? 소리를 듣고 나는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다.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우리는 늘 전기를 아꼈고 꼭 필요할 때만 불을 켰다. 문 밖의 그림자가 빗줄기에 한기를 품고 안으로 들어섰다. 침대 곁으로 다가온 그의 손에 들려있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군고구마 하나가 내 품에 안겨졌다. 배고팠지? 어서 먹어. 창문으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빛 덕분에 나는 그의 깡마르고 말이 없는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앳된 윤곽이었지만 무심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는 침대 머리맡에서 차가깝고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 소매에 숨기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희미한 빛을 반사하는 그 물건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서둘러 그의 손을 붙잡았다. 가지마. 쩐티엠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고 눈에는 의아함이 스쳤다. 나는 그가 다른 사람이 몸에 닿는 걸 싫어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얼른 그의 옷소매를 잡는 것으로 바꿨다. 오빠, 늦었는데 앉아? 응. 그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고 안색은 더욱 어두워졌다. 그를 보내줄 수는 없었다. 나는 그를 붙잡을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오늘 밤은 운명의 밤, 쩐티엠부의 운명이 더 어두운 길로 접어들게 될 밤이었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말했었다. 악역 쩐티엠부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어린 악역이 스스로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을 줄은 몰랐다. 바로 어제 마당에 있던 뚱보 녀석이 그를 밀쳐 넘어뜨리고 배를 몇 번 걷어차자 그는 바로 벽돌을 주어 되갚아 주었다. 그 녀석 부모가 달려오지 않았다면 그 뚱보는 정말 납작해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 뚱보에게 사과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의 부모는 손가락질하며 애미 없이 자란 더러운 놈이라고 욕했을 뿐이다. 밤이 되자 쩐티엠부는 조용히 불을 붙여 그 집 부엌 창문으로 던졌다. 불길이 치솟고 소방차 사이렌이 울렸으며 온 동네가 환해졌다. 그는 그저 그곳에 서서 소름 끼치도록 평온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카메라도 증거도 없었지만 모두가 그가 한 짓임을 알았다. 그 후로는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다. 사소하지만 암울한 사건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고작 10살짜리 아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오늘 밤이었다. 낮에 호텔 주방 일을 돕던 쩐티엠부는 우연히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와 마주쳤다. 그의 광경은 칼로 새긴 듯 기억에 선명했다. 빗줄기 속으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지고 귀를 찢는 듯한 급브레이크 소리가 났다. 그리고 길가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쓰러졌다. 술에 취한 운전자는 겁에 질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때 티엠부는 아이스크림 3개를 손에 든 채 길가에 서 있던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그 남자는 그날 밤 바로 해외로 도피했고 경찰은 그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 그 남자는 친구들 사이에서 웃고 떠들며 음식을 먹고 있었다. 자기를 죽은 사람 보듯 쳐다보는 차가운 눈빛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밤이 되어 연회가 끝났다. 쩐티엠부는 그 남자를 집까지 뒤쫓아가 구석구석을 전부 기억해 두었다. 원래대로라면 그는 그날 밤 칼을 들고 그의 침실에 몰래 들어갔지만 성공은커녕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다. 그 후 남자는 다시 자취를 감췄다. 10년 가까이 지나 그가 성인이 된 후 온갖 방법을 동원해 마침내 그놈을 찾아냈다. 복수를 위해 그는 암흑가에 발을 들여 남자 주인공을 공영에 빠뜨렸다. 결국 그놈은 죗값을 치렀고 그 또한 체포되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죽었고 시신을 거두는 이 하나 없이 그렇게 사라졌다. 나는 쩐티엠부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깡마르고 앳된 소년의 창백한 얼굴. 누가 보아도 그의 마음속의 도살인 계략과 증오를 알아챌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런 결말을 맞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부모 없는 아이인 나를 거두어 주었다. 자신은 새끼 내내 찐빵으로 때우면서도 집에 돌아올 땐 내게 줄 탕으로 한 꼬치를 사다 주었다. 길가에서 다리가 부러진 아기 고양이를 구해와 정성껏 또 돌봐주기도 했다. 그게 바로 그의 본 모습이었다. 사랑할 줄 아는 아이. 그저 고통에 짓눌렸을 뿐이다. 그 일만 없었다면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평온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끈질기게 쩐티엠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오빠 어디가? 나도 데려가면 안 돼? 그는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마 잠시 후 나를 아래층에 맡기고 혼자 갈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남자가 사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갑자기 얼어붙었다. 온 거리가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경찰차들이 쉴 새 없이 경광등을 번쩍이며 사이렌을 울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나는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렇다. 나는 미리 시스템에게 몰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었다. 3년 동안 도망다닌 범죄자는 마침내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결말이어야 했다. 무고한 아이 하나가 평생을 짊어질 짐이 아니라 쩐티엠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평정을 되찾았을 때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고요해졌다. 그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었다. 그가 소매에서 칼을 몰래 꺼내 그 남자 쪽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쩐티엠부가 고개를 숙이자 비온 뒤 고요하고 부드러운 창문처럼 깜빡이는 순수하고 맑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오빠.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살짝 흔들었다. 군고구마 식겠다. 집에 가서 같이 먹을래? 헐렁한 소년의 옷이 바람에 부풀어 올랐다. 한참 후에야 그는 나지막이 응 하고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쩐티엠부의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오랫동안 들리는 것을 들었다. 시스템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악몽을 꾸고 있어. 머릿속이 온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장면으로 가득 차 있거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내 작은 침대에서 기어 내려와 쩐티엠부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쩐티엠부의 속눈썹이 살짝 떨렸다. 무언가 느낀 듯 그는 이불 속에서 나를 끌어내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쩐있니? 내 침대로 돌아가. 나는 그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하지 않았다. 어린 악역의 여린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대담하게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어 작은 손으로 그의 등을 꽉 끌어안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맞닿은 곳의 온도가 빠르게 올라갔다. 쩐티엠부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숨결도 거칠어졌다. 고요한 집 안에서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한참 후에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널 밖으로 던져버릴 거라고 믿어. 나는 아무 말 없이 잠든 척하며 그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꼼지락거렸다. 쩐티엠부의 목소리가 즉시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차가운 기운은 남아 있었다. 알았어. 딱 5분만이야. 그렇게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1분, 2분, 3분, 5분. 시간 다 됐어. 품 안은 작은 난로를 아는 듯 따뜻했고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끔찍한 장면들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품 안의 온기뿐인 듯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윙윙거렸다. 세상은 마치 우리 둘만 남은 것처럼 고요했다. 알았어. 그럼 5분만 더. 그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손은 무의식적으로 내 어깨에 올라가 나를 품에 꼭 껴안았다. 그날 이후로 그 빈민가 거리에는 함께 폐품을 주우러 다니는 두 아이가 더 생겼다. 어린 악역과 그를 깡충깡충 따라다니는 여자아이였다. 시스템은 내가 낑낑거리며 큰 플라스틱 병 봉투를 안고 언덕을 오르는 것을 보며 혀를 찼다. 참나,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으면서 굳이 여기서 이 어린 악역이랑 고생을 사서 하네. 정말 사서 고생하는 타입이구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쩐티엠부가 고개를 돌려 내 손에 있던 봉투를 가져가고는 내 입에 막대 사탕 하나를 물려주었다. 넌 그냥 저기 가만히 앉아 있어. 따라올 필요 없어.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탕을 빨았다. 무겁지 않아? 내가 들어줄 수 있는데. 쩐티엠부는 이마의 땀을 닦아주고 내 옷깃을 정리해 주었다. 필요 없어.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고는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가에 깔아주며 내게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다시 쓰레기 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뒤지기 시작했다. 시스템이 말했다. 보아하니 딱히 고생하는 것 같지도 않네. 쩐티엠부는 내가 학교에 다닐 돈을 모았고 자신은 폐품 수집으로 얻은 낡은 책과 컴퓨터로 독학했다. 악역답게 타고난 명석한 두뇌로 그는 빠르게 인터넷으로 돈 버는 방법을 터득했고 직접 간단한 게임 몇 개를 만들어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했다. 돈을 번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나에게 장곤문의 원피스와 예쁜 머리끈을 한 무더기 사주는 것이었다. 시스템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 나는 공주 원피스를 입고 입으로는 과자를 오물거리며 희고 부드럽게 관리된 피부를 자랑하고 있었다. 전혀 고생한 흔적이 없었다. 어린 악역 쩐티엠부는 내 등 뒤에 서서 방금 배운 방법으로 내 머리를 따아주고 있었다. 시스템이 말했다. 언니, 정말 하나도 고생 안 하네요. 머리를 다 닦고 쩐티엠부가 나에게 거울을 건네주었다. 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이나 꾸미다가 즐겁게 몸을 돌려 그의 품에 안기며 쩐티엠부의 뺨에 쪽 하고 뽀뽀했다. 고마워, 오빠. 쩐티엠부는 즉시 몸이 굳었고 작은 얼굴을 굳힌 채 나를 밀어내며 고개를 돌렸다. 함부로 뽀뽀하지 마. 나는 킥킥 웃으며 대답했지만 다음에도 또 할 생각이었다. 그가 좋아하는 게 분명했다. 귓불이 잘 익은 고추처럼 새빨개졌으니까. 가끔 쩐티엠부가 집에 없을 때는 이웃집 라문 언니에게 밥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집안의 마디로 여동생 셋과 장애가 있는 남동생이 있었다. 부모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유형으로 순종적인 큰딸을 괴롭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문 언니가 나에게 말했다. 나 곧 결혼해.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말했다. 설마 심 선생님? 언니랑 산책하러 자주 오시는 그 수학 선생님? 하지만 다음 순간 내 미소는 굳어버렸다. 심 선생님이라는 말에 람은 언니의 눈가가 갑자기 붉어졌기 때문이다. 아니, 현에 있는 사람이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상관없어. 누구랑 결혼하든 똑같지 뭐.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내게 결혼 축하 사탕 한 상자와 빨간 봉투를 건네주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나는 그 사탕 상자를 열어 절반은 쩐티엠부를 위해 남겨두었고 봉투에는 손대지 않았다. 밤늦게 쩐티엠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지친 모습으로 흐흐투성이 외투를 벗고 문 밖 수도꼭지에서 대충 얼굴을 씻었다.
살을 내는 듯한 한겨울.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내가 수돗물에 손대는 것을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고 늘 따뜻한 물을 데워 세숫대야에 담아주었다. 나는 일어나 보온병에 있던 물로 작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낑낑거리며 쩐티엠부 앞에 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말했다. 오빠, 이걸로 씻어. 쩐티엠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 대야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꽁꽁 얼어 떨리는 두 손을 몸 양옆으로 늘어뜨린 채 꽉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다. 빨리 씻어, 오빠. 좀 있으면 씻겠어. 나는 눈을 깜빡이며 그가 나를 꾸짖을 때의 말투를 흉내냈다. 말 좀 들어, 쩐티엠부. 내 말이 끝나자 소년의 긴 속눈썹이 살짝 떨렸다. 응. 그가 손과 얼굴을 씻는 동안 나는 쪼그리고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이웃집, 람은 언니 곧 결혼한대. 오빠, 언니가 어디로 시집 가는지 알아? 쩐티엠부의 손이 멈칫했다. 응? 응이라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아냐고? 쩐티엠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잊어버렸어. 나는 몹시 실망했다. 어휴, 람은 언니처럼 착한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맛있는 것도 몰래 줬었는데 어디로 시집 가는지 알면 나중에 놀러 갈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 쩐티엠부는 속눈썹을 내리깔며 말했다. 미안해. 에이, 오빠 탓하는 거 아니야. 맨날 그렇게 바쁜데 그 동네 이름이 외우기 어려운 거였나 보지, 뭐. 나 지리 시간에 선생님이 나라 이름 외우라고 시키셨는데 무슨 체코슬로바키아니, 코스타리카니. 쩐티엠부는 내가 제잘거리는 것을 조용히 들어주었다. 내가 졸려서 쓰러지기 직전에야 그는 나를 재웠다. 잠들기 전 나는 몽롱한 상태로 침대 머리맡을 가리켰다. 쩐티엠부, 언니가 준 사탕 상자랑 봉투, 내일 나갈 때 가져가서 먹어. 그 초콜릿은 내가 꾹 참고 안 먹었어. 오빠 주려고 남겨둔 거야. 나 진짜 착하지? 쩐티엠부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나는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쩐티엠부가 나를 깨워 학교에 갈 준비를 시켰다. 나는 몽롱한 상태로 양치와 세수를 마치고 그가 만들어준 아침을 먹었다. 내가 남긴 계란 프라이는 쩐티엠부가 집어서 다 먹었다. 그리고 그는 자전거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교문에 도착하자 쩐티엠부는 내 모자와 주머니를 정리해주고 내 책가방을 툭툭 쳤다. 됐어, 들어가. 나는 눈을 감은 채 꾸벅꾸벅 졸며 걸었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몸을 녹였다. 그때 손에 차가운 것이 닿았다. 꺼내보니 초콜릿이었다. 마음이 따뜻해져 소리칠 뻔했다. 이 추운 날에 빌어먹을 시스템, 또 학교에 와야 하잖아.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물리 문제를 풀면서 펜을 놀렸다. 그때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수학 선생님인 심사평이었다. 쩌니니, 잠깐 선생님 사무실로 와줄 수 있겠니? 나는 선생님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다. 심사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내 어깨를 붙잡고 다급하게 말했다. 라문이 곧 결혼한다는 거 알고 있니?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제야 평소 온화하고 잘생겼던 그의 얼굴이 몹시 초췌하고 눈 밑 다크서클이 유난히 짙다는 것을 발견했다. 네, 알아요. 긍정의 대답을 듣자 그는 마치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했다. 부탁할게. 라문이 좀 설득해 줄 수 있겠니? 너랑 친한 거 알아. 나랑 헤어지고 현에 사는 6살 먹은 노인한테 시집 가려고 해. 그때서야 나는 라문의 부모가 지참금 5만 위안 때문에 딸을 60살 노인에게 거의 팔아넘기다시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다고 한다. 우리 딸 교육 잘 시켰습니다. 뭘 시키든 내내 하고 바로 할 겁니다. 말 안 들으면 마음껏 때리셔도 돼요. 감히 대들지도 못할 테니까요. 노인은
라문의 얼굴과 다리를 빤히 쳐다보며 꽤 만족스러워하는 듯했다. 라문은 구역질을 참으며 고개를 숙인 채 그가 자신을 뜯어보는 것을 묵묵히 견뎠다.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실 그녀도 저항하려 애썼고 부모님과 여러 번 다퉜다. 늘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어머니는 라문의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너는 멀쩡하지만 내 남동생은 장애가 있잖니. 의사가 5만 위안이면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했어. 이게 내 동생의 유일한 희망이야. 소훈아, 엄마 한 번만 도와다오. 그 내 남자친구라는 심사평, 고작 수학 선생이잖아. 미래도 없고 돈도 얼마 못 벌어. 내가 차라리 그놈한테 가서 이 5만 위안 달라고 해볼까? 라문은 필사적으로 이제 엄마를 말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결혼할게요. 그렇게 그녀는 심사평에게 이별을 고했다. 저 5만 위안 다 모았어요. 그는 눈을 감았고 목소리는 쓰라렸다. 하지만 그녀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람흔네 집 창가를 지나갈 때 부엌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문득 귀에 들렸다. 대개 딸내미 참 효녀야. 5만 위안 때문에 늙은이한테 시집을 다 가고. 효녀는 무슨? 돈이 최고지. 대개 그 장애인 아들 정말 고칠 수 있긴 한 거야? 에이, 그럴 리가. 딸내미 속인 거지. 이게 5만 위안인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안 받는 게 바보지. 당신 참 똑똑하네. 아, 맞다. 대개딸 오늘 현우로 간다던가? 짐은 다 쌌겠네. 가서 한번 보자고. 그래, 가자. 나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돌아서서 람은 언니에게 달려가 말해주려던 순간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다. 소리에 방 안에 있던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그때 내 옆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다. 쩐티엠부였다. 내가 저 사람들 막을 테니까 넌 어서 문으로 달려가서 라문한테 알려. 곧 차 탈 거야. 나는 그 화문급히 고개를 숙이고 달렸다. 단 1초도 멈출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마당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라문이 현우로 가는 채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구겨진 옷, 붉어진 눈가. 언니, 나는 목청껏 소리쳤다. 가지마, 어서 내려. 라문은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고 창문을 내렸다. 그리고 붉어진 눈가로 애써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보았다. 왜 그래? 그렇게 급하게 뛰어서. 다음부터 넘어지면 약 발라줄 언니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지만 나는 그녀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방금 들은 모든 것을 급하게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라문은 얼굴색이 변하며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그녀가 더 물어보려던 순간 마당 안에서 요란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 버러지 같은 게 감히 날 막아?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그림자가 세게 밀쳐져 나와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쩐티엠부!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라문의 엄마가 욕설을 퍼부으며 걸어 나왔다. 더러운 것이 감히 나를 건드려? 애미 없이 자란 놈. 그녀는 욕을 하면서 문으로 나가려 했다. 내 좋은 일 망치면 넌 가만 안 둬. 바로 그때 라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저 사람들이 한 말 다 사실이에요? 라문의 엄마는 당황하며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피할 방법을 찾았다. 사실이든 아니든 넌 그냥 시집 가면 돼. 그 순간 라문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눈으로 자신의 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이 지독한 편애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었을지도 모른다. 단지 이제야 비로소 인정할 용기가 생겼을 뿐이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줄곧 그 작은 혈육의 정에 기대를 걸어왔다.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 더 하고 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 줄 것이라고 희망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들린 사랑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손을 뻗으려 할수록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될 뿐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그 작은 애정을 이용해 사랑에 굶주린 자식에게 덫을 놓았다. 라므는 눈을 감았다. 다시 떴을 때 그 눈에는 차가움과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다. 엄마, 지난 세월 동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는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라문의 엄마는 당황했다. 손에 들어온 돈이 이렇게 날아가 버린단 말인가? 그녀는 황급히 라문의 팔을 붙잡았다. 어딜 가려고? 내가 널 이만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배은망덕한 것, 오늘은 기필코 저 늙은이한테 시집가서 내 양육의 은혜를 갚아야 해. 라문이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자 나는 달려들어 물었다. 라문의 엄마가 아픈 소리를 내며 한 손으로 나를 밀쳤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고 한 쌍의 단단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었다. 쩐티엠부는 나를 한쪽으로 끌어당기며 말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말을 마친 그는 라문 모녀에게 다가가 그들을 떼어놓으려 손을 뻗었다. 장아줌마, 나 좀 도와줘요. 얘 차에 다시 집어넣어요. 나중에 돈 좀 나눠줄게. 옆에서 구경만 하던 장아줌마는 돈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벽돌 반쪽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집어들어 쩐티엠부에게 곧장 던졌다. 나는 그 광경에 온몸이 차가워지며 소리쳤다. 뒤에 조심해. 나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다행히 쩐티엠부는 재빨리 피했고 벽돌은 스쳐 지나가며 그의 이마에 피가 흐르는 상처를 남겼다. 장그 아줌마는 피를 보고 겁에 질려 도망쳐버렸다. 라문의 엄마는 미친 듯이 라문을 붙잡고 계속 차에 밀어 넣으려 했다. 쩐티엠부는 이마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라문을 차에서 끌어내 밖으로 밀쳐냈다. 어서 도망쳐. 라문은 고마운 눈빛으로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몸을 돌려 달아났다. 몇 걸음 뛰었을 때 자전거 한 대가 급히 방향을 틀어 그녀 앞에 나타났다. 심사평, 라문이 놀라 소리쳤다. 심사평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마치 되찾은 보물을 보듯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치자 붉어진 눈가가 드러났다. 아흔. 자전거가 사라진 후 라문의 엄마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며 떼를 썼다. 내 돈 5만 위안 돌려내.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나는 쩐티엠부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와 구급상자를 꺼내 그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다. 약을 바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 괜찮아. 쩐티엠부는 드물게 당황한 기색으로 내 눈가에 눈물을 닦아주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나를 품에 안았다. 어쨌든 우린 그 사람들한테 결혼 축하 사탕이랑 봉투 받았잖아. 나는 응 하고 대답하며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초콜릿 달더라. 주말 이른 아침 쩐티엠부가 나를 아주 일찍 깨웠다. 내일 학교 안 가는데 왜 이렇게 일찍 깨워? 나는 침대에서 뒹굴며 떼를 썼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려고 했다. 쩐티엠부는 허우적거리는 내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이사 갈 거야. 지난번 일이 있고 나서 쩐티엠부는 나의 안전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미 현에 있는 집과 각종 가구들을 알아봐 두었고 저축한 돈을 거의 다 썼다.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가 텔레비전까지 샀다는 사실이다. 비록 중고였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더 놀라운 것은 라문 언니와 심사평도 이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고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너희 둘을 위해 따로 상 하나 차려줄게. 라문이 심사평의 팔꿈치로 그를 툭 쳤다. 그때 심사평은 라문의 얼굴을 넋놓고 바라보다가 툭 치는 바람에 정신을 차리고 웃으며 말했다. 각자 상 하나씩 차려줘도 되지. 옛날 텔레비전이 확실히 더 재미있었다. VIP 회원 가입도 필요 없고 쓸데없는 광고도 없었다. 너무 재밌게 보느라 숙제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한밤중에 몰래 일어나 숙제를 보충했다. 절반쯤 했을 때 화장실에 가려고 나온 쩐티엠부에게 들키고 말았다. 쩐 있니?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만 들어도 그가 화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기가 죽어 고개를 숙이고 터덜터덜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화내지 마, 오빠.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다음부터는 안 돼. 나는 쩐티엠부가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의 무릎에 올라가 앉아 품에 파고들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두 사람은 따뜻해졌고 온기가 섞였으며 심장 박동마저 같은 주파수였다. 처음에는 그가 나를 내려놓으라고 했지만 점점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버려 두었다.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쩐티엠부는 성인이 되었다. 그때 그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 회사를 차렸다. 내가 평소처럼 그의 무릎에 앉았을 때 그가 갑자기 작게 신음했다. 쩐티엠부, 왜 그래? 나는 그의 다리를 밟은 줄 알고 몸을 조금 움직였다. 움직이지 마. 쩐티엠부가 내 허리를 잡았다. 목소리는 억눌려 있었다. 그는 눈을 내리깔아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내려가.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다. 싫어. 내려가. 쩐티엠부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고집을 부리자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를 밀치고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다. 아, 화장실이 급했구나. 그래도 그렇게 갑자기 밀어낼 필요는 없잖아? 목소리도 까칠하고. 그냥 말해주면 될 텐데. 정말이지.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의 무릎에 앉고 싶지 않았다. 거실을 지나 그의 책상 옆을 지날 때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쩐티엠부는 내가 오는 것을 보고 의자를 뒤로 빼서 나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지만 나는 못 본 척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내 뒷모습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그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렇게 대여섯 번 반복되자 쩐티엠부가 먼저 참지 못했다. 내가 또다시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나를 불러 세웠다. 쩐있니? 왜요? 나는 눈을 휘며 웃고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시선이 마주치자 쩐티엠부는 본능적으로 물었다. 왜 안 앉아? 앉기 싫어서요? 나는 시원하게 몸을 돌려가려는데 갑자기 손목이 세게 잡혀 끌려갔다. 나는 쩐티엠부의 품에 안겼고 그의 팔에 단단히 갇혔다. 어디가? 여기 앉아. 내 귀가 그의 가슴에 바싹 붙어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자 마음이 저절로 떨렸다. 알았어. 어린 악역에게는 안정감이 필요하지. 나는 손을 뻗어 그를 다시 안아주었다. 깊은 밤 물을 마시러 일어났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쩐티엠부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차가운 흰색 불빛이 그의 약간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비추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 쩐티엠부는 내 목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컴퓨터 화면을 살짝 접었다. 요즘 회사에 큰 주문이 들어와서 좀 바빠. 곧 자러 갈게. 너 먼저 자. 나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 이상하게도 그 후 일주일 내내 그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침에 나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면 그의 다크서클이 유난히 짙었다. 쩐티엠부에게 물어봐도 그는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시스템을 소환했다. 시스템이 말했다. 쩐티엠부와 동업하던 친구가 돈을 갖고 도망쳤어. 회사는 곧 파산할 거야. 3년 가까이 함께한 친구, 서로의 사정을 잘 아는 사이. 집에 올 때면 과자를 한 보따리 사와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었다. 쩐티엠부, 여동생한테 맛있는 거 더 많이 해줘야겠다. 너무 말랐잖아. 그런데 결국 어쩐지 쩐티엠부가 점점 더 초췌해지고 밤새 잠을 못 이루더라니. 왜 악역의 운명은 이렇게 기구한 걸까? 친구의 배신으로 그를 흑화시켜야만 직성이 풀리는 건가? 나는 경멸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도 무너질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쩐티엠부를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베개 하나를 가져와 그의 침대 옆 바닥에 임시로 이불을 깔았다. 그러면 그가 몰래 일하러 갈 때 분명 나를 깨울 것이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나는 내가 침대에서 쩐티엠부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차분하고 강한 심장 박동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간 이후로는 이렇게 같이 잔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어색하고 어디든 불편했다. 쩐티엠부. 내가 그를 살짝 밀었지만 그는 나를 더 꽉 껴안았다. 시끄럽게 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막 잠에서 깬 듯 잠겨 있었다. 잠든 모양이다. 더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안심했다. 알았어. 하룻밤 같이 자는 게 뭐 대수라고? 효과만 있다면야. 그렇게 나는 쩐티엠부와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에 익숙해졌다. 생리기간에는 그의 옷을 더럽힐까봐 내 방으로 돌아가 잤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여전히 그의 품에 안겨 침대에 누워 있었다. 괜찮아. 내가 빨면 돼. 그는 나를 껴안고 내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묻었다. 마치 유일한 해독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놓아주고 싶지 않다는 듯이. 고3이었지만 교장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마지막 소풍을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장소는 놀이공원이었고 참가비는 100위안이었다. 하지만 나는 최근 쩐티엠부의 회사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다. 최근 집밥도 아주 소박해졌다. 100위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틀치 식비는 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아끼는 게 좋았다. 그래서 나는 이번 소풍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쩐티엠부는 어디서 들었는지 나에게 100위안을 주며 꼭 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했지만 그 꾸깃꾸깃한 지폐를 꽉 쥔 채 하루 종일 옆 동네 공원에서 빈둥거렸다. 우리 동네 공원에 있기는 무서웠다. 쩐티엠부에게 들킬까봐. 그렇다고 지루하기만 한 건 아니었다. 태그권을 하시는 할아버지는 내가 기혈이 부족해 보인다며 억지로 나를 끌고 가 태그권을 시키셨다. 민속춤을 추시는 아주머니는 춤 파트너가 부족하다며 억지로 나를 끌고 가 작은 사과 춤을 추게 하셨다. 조깅을 하던 람은 언니는 같이 뛸 센 언니가 부족하다며 억지로 나를 끌고 5km를 뛰게 했다. 잠깐만요. 람은 언니. 언니가 왜 이 동네 공원에 있어요? 람은 언니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조깅하고 몰래 라테아오 좀 먹으려고. 알고 보니 최근 형부가 람은 언니를 데리고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심각한 영양실조 진단을 받아서 요즘 보양식을 많이 끓여주고 있다고 했다. 너무 보양해서 코피가 날 지경이고 간식은 금지, 특히 라테아오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아니,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즐거움인데 몇 조각 먹는다고 뭐 어때서? 람은 언니가 분한 듯 큰 라테아오 조각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말했다. 바로 이 맛이지.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한 봉지를 건넸고 나도 신나서 한 조각 먹었다. 평소 쩐티엠부도 못 먹게 했는데 드디어 라테아오 먹을 센 언니를 만난 것이다. 하지만 반쯤 먹었을 때 이 동네에 볼일 보러 온 심사평에게 현장에서 딱 걸렸다. 심사평은 화가 나면서도 웃긴 듯 했다. 내가 끓여준 탕은 어땠어? 람은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었다고 말하면서 남은 라테아오를 재빨리 입에 다 털어넣었다.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며 그들이 나를 못 본 척했다. 쩐이니 너도 마찬가지야. 쩐티엠부한테 문자 보냈으니까 잡혀갈 준비나 해.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철렁했다. 형부, 어떻게 저를 팔아넘길 수가 있어요? 잠시 후 동네에 진풍경이 펼쳐졌다. 키 큰 청년이 한 소녀의 멱살을 잡고 씩씩거리며 위층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었다. 만약 이 이야기를 틱톡에서 사이노의 오디오 채널이 아닌 곳에서 듣고 계신다면 그것은 제 노력이 누군가에게 뻔뻔하게 도둑맞았다는 의미입니다. 가능하다면 신고나 사이노의 태그를 통해 제가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창작자들의 노력을 함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 입시 날 쩐티엠부는 나에게 유타오 6개와 계란 2개를 먹으라고 했다. 600점을 받을 수 있다는 농담과 함께. 정말 600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가는 내내 속이 메스꺼워 그 600점을 다 토할 뻔했다. 점수 얻기 참 힘들다. 람은 언니와 형부는 특별히 휴가를 내서 나를 마중 나왔다. 마지막 날, 세 사람은 각자 꽃다발을 하나씩 들고 교문 앞에서 나를 기다렸다. 나는 전교에서 가장 멋진 아이가 되었고 가장 행복한 아이이기도 했다. 그 후 여름 내내 나는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놀았다.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 쩐티엠부는 나를 컴퓨터 앞에 억지로 앉혔다. 나는 그의 허리를 껴안고 배에 머리를 묻은 채 차마 쳐다보지 못했다. 오빠가 대신 봐줘. 400점이면 한 대 때리고 500점이면 꼬집어줘. 그럼 600점이면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내 실력을 알거든. 딸깍 소리가 났다. 나는 숨을 죽이고 내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었다. 나는 초조해서 얼굴을 더 깊이 묻었다. 그의 옷에서 나와 같은 오렌지향 세제 냄새가 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향긋했다. 나는 탐욕스럽게 몇 번 들이마시며 판결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하지만 10초, 30초가 지나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때리지도 꼬집지도 않았다. 설마 400점도 안 되는 건가? 나는 겁에 질려 고개를 들어 몰래 쳐다보다가 소리를 질렀다. 아하, 606점. 나는 펄쩍 뛰었고 머리가 그의 턱에 세게 부딪혔다. 쩐티엠부는 턱을 감싸쥐고 미간을 찌푸렸지만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무 대단하잖아. 하하하. 참지 못하고 나는 그를 껴안고 뺨에 세게 뽀뽀했다. 쩐티엠부는 피하지 않았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 조금 부끄러웠다. 어쨌든 그의 뺨에 마지막으로 뽀뽀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언제였더라? 분명 고등학교 이전이었다. 어쨌든 쩐티엠부는 쑥쑥 자라서 키도 크고 힘도 세졌다. 그가 나를 때려서 벽 틈에 끼면 파내지도 못할까봐 무서웠다. 하하, 실은 방금 내가 실수로 넘어져서 우연히 오빠 얼굴에 닿은 거야. 오빠, 믿어? 하지만 나는 금세 6점의 기쁨에 정신이 아찔해져서 람은 언니에게 전화해 이 기쁜 소식을 알렸다. 쩐티엠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아직 온기가 남은 피부를 만졌고 눈 깊은 곳에서 웃음기가 스쳐 지나갔다. 지원서를 쓸 때 나는 남쪽에 있는 학교를 아무데나 가리켰다. 이 학교 괜찮네. 바다랑도 가깝고. 나 한 번도. 쩐티엠부가 말을 끊었다. 거기 구내식당 밥 맛없어. 나는 줄을 그었다. 그럼 됐어? 나는 다시 강남에 있는 학교를 골랐다. 강과 호수가 있는 곳이니 음식이 맛있을 것이다. 그는 여전히 태연했다. 거기 기숙사는 개인 화장실이 없어. 정말? 그럼 나 공용 샤워실 싫으는데. 결국 그는 내가 성내에 있는 이지 일일 대학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었다. 집에서 가깝고 자전거로 5분이면 갈 수 있어서 기숙사에 살 필요도 없었다. 게다가 이제야 생각났다. 나는 악역을 구원하러 온 거지 대학 생활을 즐기러 온 게 아니었다. 나는 그와 함께 살아야 했다. 내가 지켜보지 않으면 그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매일 방과 후 나는 거의 집에 돌아왔고 가끔 몇 번 모임에 나갔다. 한 번은 모임 후에 취해서 그에게 데리러 오라고 전화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나는 코알라처럼 그의 등에 뛰어올라 꽉 붙잡았다.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고 목을 살짝 깨물었다. 쩌니니? 그가 잠긴 목소리로 경고했다. 나는 히히 웃었다. 돼지 껍데기 구이 진짜 맛있다. 쩐티엠부의 온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굳어졌다. 그는 나를 내려놓고 똑바로 섰다. 나는 듣지 않고 그의 팔을 껴안고 품에 안겼다. 밤바람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는 고개를 들어 쩐티엠부를 쳐다보다가 한참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반에서 아무도 오빠보다 잘생긴 사람 없어. 키스도 나쁘지 않겠지.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키스야? 공부나 해.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텅 비었고 키스, 키스, 키스라는 글자만 맴돌았다. 무엇에 홀렸는지 나는 까치발을 들고 그의 뺨에, 콧날에, 코끝에 가볍게 입을 맞추다가 그의 입술에 닿았다.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 막 뒤로 물러서려는데 허리가 단단히 붙잡혔다. 이제 와서 치근덕거리고 도망가려고? 막 반박하려는데 입술이 다시 한번 부드럽고 따뜻한 곳에 닿았다. 착하지? 입 벌려봐. 나는 순순히 입을 벌렸지만 단단히 휘감겼다. 성을 공격하고 땅을 빼앗겼다. 아, 뜨거워. 녹아내리기 직전에 버터크림 케이크처럼 쉴 새 없이 키스를 당했다. 다리가 풀려 그의 품에 쓰러질 때까지. 그리고는 가로로 안겨들어 올려졌다.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망했다. 사고 쳤다. 였다. 두 번째 반응은 빨리 도망치자. 였다. 악역에게 키스했으니 맞지는 않을까? 시스템이 내가 악역을 구원하다가 키스까지 한 걸 알면 미쳐버리지 않을까?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신발을 신으려는데 갑자기 등 뒤에 뜨거운 것이 바싹 붙었고 동시에 허리에 한 쌍의 팔이 감겼다. 어디가? 나는 말을 더듬으며 떨었고 차마 고개를 돌려 쳐다볼 수 없었다. 학교가. 오늘 토요일인데? 아, 아니 도서관가. 쩌니니. 귓가에 들리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고 뜨거웠다. 미안해. 괜찮아. 한 번 더 키스해서 보상하면 돼. 내 머리가 돌려지고 다시 키스를 당했다. 나는 속눈썹을 떨며 밀어내려 했다. 안 돼. 나중에 결혼할 때까지 아껴뒀다가 키스하고 싶단 말이야. 쩐티엠부가 내 손목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나는 불편하게 눈을 가늘게 떴지만 그가 다시 고개를 숙여 키스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 에라, 모르겠다. 마음 가는 대로 하자. 키스는 정말 편안했지만 어딘가 불룩한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나는 몽롱하게 생각했다. 시스템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숙주님, 구원 수치가 200%에 도달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숙주님. 오, 소리를 듣고 나는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다. 뭐야? 쩐티엠부가 내 손가락을 잡고 입에 넣어 깨물고 있었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을 빼려 했다. 뭐 하는 거야? 나 그런 취향 아니거든? 쩐티엠부가 꽉 잡고 내 약지에 이빨 자국을 한 바퀴 남겼다. 마치 반지처럼 보였다. 나는 생각했다. 그에게는 이 순간 이전의 모든 불행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조언, 감상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